안녕하세요. 저는 아기용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명절 설날이었는데 잘 보내셨나요?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네 가족과 만나서 같이 아버지가 계시는 남원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동생과 결혼한 올케가 저랑 동갑인데 성격이 참 호탕하니 저랑 잘 맞아요. 그래서인지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남동생이 몇 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했던 여자와는 파국으로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결혼을 해서 살고 있지만 정말 결혼은 일륜지대사인 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게 바로 결혼이니까요. 남원에 가서 새삼스럽게 올케가 고맙고 지금 누리는 여유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펜션에서 쉬다가 갑자기 벅차올라서 올케에게 말했습니다. 올케, 우리 반푼이 상혁이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신우 새삼스럽게 왜 이러실까? 그냥 너무 좋잖아. 우리 가족 이렇게 다 같이 여유롭게 여행 오고. 저희의 대화를 들은 남동생이 저를 힐끔 째려보더라고요. 아이, 누나 반푼이라니! 나 한 회사의 CEO야! 동생이 투정을 부리듯이 말했고, 저는 일부러 놀리듯이 핀잔을 줬습니다. CEO면 뭐하냐? 너 반푼이 짓하고 산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허이, 좋은 날 그만하셔. 그래, 알았다. 우리 상혁이 장하지. 누나가 알지. 제 말에 그제서야 동생 얼굴이 피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했지만 좋은 날이 오니 예전 일은 다 잊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는데 고통은 금세 잊혀져서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야 한 달이 건너서 일어난 일이니 이 정도지만 남동생은 더 마음고생이 심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남동생이 잘못 만난 인연으로 인해 저까지 고생하고 끝내는 파국으로 치닫았던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연휴 마지막 날에 컴퓨터를 켰어요. 저와 남동생은 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제가 6살, 동생이 5살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는 바로 재혼을 했고 저희를 찾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이혼을 한 후에 저희를 책임지고 키우시며 악착같이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구찜 가게를 하셨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가게 쪽방에서 자랐어요. 쪽방에서 살아도 셋이 똘똘 뭉쳐서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남동생과 저는 연년생이라서 어릴 때는 정말 치고받고 많이 싸웠어요. 아버지는 1년 만에 흑자로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버셨고 저희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새벽까지 일을 하셔서 저희 남매는 서로 요리당번, 청소당번을 정해놓고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최상희, 오늘 밤 뭐 할 거야? 야, 누나라고 하랬지? 한 살 차이인데 누나는 무슨? 뭐 할 거냐고? 뭐 할까? 잡채 먹고 싶다. 잡채? 야, 잡채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줄 알아? 맞을래? 그냥 해줘.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럼 네가 가서 재료 사와. 아싸!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는 서로 친한 듯 안 친한 듯 지내다가 확 가까워진 계기가 있습니다.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여름방학 때 동생이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키가 작았던 애가 갑자기 키가 크면서 폐에 기흉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 제가 내내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어요. 그때 아파하는 동생을 보면서 정말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술 잘 마치고 둘이 같이 산책도 다니고 재활을 하면서 동생은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누나, 우리 예전 같았으면 방학 때 이렇게 붙어 있을 일 없었을 텐데. 그치? 그러게. 내가 상혁이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 누나, 고마워. 진짜 누나 없었으면 나 어쩔 뻔했냐?
평생 갚으면서 살게. 어? 너 그 말 진짜지? 너 이거 내가 기억한다. 야,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어. 유치하게. 알았어. 근데 너 나한테 누나라고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으이그 내 동생. 제가 그렇게 말하며 동생 볼을 꼬집었더니 동생이 기겁을 했습니다. 징그러! 그만해! 그때 이후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챙겨줄 수 있는 건 가족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남매끼리 똘똘 뭉쳐서 더 친밀하게 지내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매일 바쁘셨기에 저희끼리 잘 지낼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편인데 동생은 장사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누나, 나는 장사 잘할 것 같아. 느낌이 와. 아빠보다 더 잘할 자신 있어. 장사? 무슨 장사 할 건데? 뭐든. 난 대학 안 가고 아빠 밑에서 일 배울래. 하긴 네가 아빠 옆에서 일 많이 도왔지. 그래, 잘해봐. 난 회사 다닐 거니까. 아빠 가업 네가 물려받아라. 그렇게 제가 먼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동생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배우더라고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 돼서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아구찜 가게 분점을 동생에게 내주셨어요. 제가 살던 대학 근처에 차려서 저도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일을 도와주러 가고는 했습니다. 누나 기다려라. 나 부자 된다. 부자 되면 뭐하게? 누나 뒷바라지 해야지. 됐거든. 나는 내가 알아서 살 거거든. 나도 농담이거든. 난 돈 많이 벌어서 평범한 가정 차려서 아들, 딸 낳고 모자람 없이 사랑 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는 엄마가 저희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한 사실에 대해 원망도 한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동생은 저와 달랐던 모양이에요. 엄마가 저희를 버린 상처 때문에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게 동생의 꿈이 됐던 겁니다. 저는 저대로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대학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자격증도 많이 땄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공기업에 입사 시험 준비를 했고 졸업하고 1년 만에 공기업에 합격하게 됐어요. 저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서 자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지냈습니다. 아버지도 가게가 안정화되고 낚시 여행을 많이 다니셨어요. 남동생은 가게 분점을 내고 지내다가 식자재 유통 전문 업체를 차렸습니다. 정말 동생 말대로 동생은 장사 수완이 있는 놈이었어요. 뭔가 자기가 꽂힌 일을 시작했다 하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제 동생이지만 참 멋있더라고요.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산 증인이었으니까요.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같은 입사 동기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쿵짝이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웃음 코드도 맞고 가치관도 비슷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호감을 보여서 고백을 했고 저는 고민했어요. 나도 오빠가 좋긴 하지만 우리 둘이 사귀는 거 알면 회사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해, 상이야. 우리 둘 마음이 중요하지. 회사 사람들 모르게 사귀다가 결혼할 때 말하자. 결혼? 응, 난 너랑 결혼할 건데? 그 사람은 저와 결혼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회사 사람들 모르게 3년이나 사내 연애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발령으로 가까운 지방에 내려갔다 온 덕분에 더 편하게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나이 28에 그 사람에게서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은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연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 예비 남편을 소개해주러 만난 자리에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야, 상혁이 너는 장가 가는 게 꿈이라더니 아직 연애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누나 시집 가면 너도 장가 가야지. 우리 누나가 이래요, 매형. 누나가 뭘 알아? 나도 연애 해볼 거 다 해봤네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랑 사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동생의 말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2년간 만났던 여자와 헤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동생이 제 남편에게 농담을 했어요. 매형,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냥 연애만 하지. 우리 누나랑 왜 결혼을 해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도망가요. 그런 동생의 뒤통수를 제가 콕 하고 쥐어 박아줬습니다. 남편은 동생의 농담에 그저 사람 좋게 웃을 뿐이었고요. 동생은 유통사업, 요식업으로 부자가 됐고 동생을 노리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2년 사귀던 여자는 전문 직종의 여자였는데 그 집안에서 하도 반대를 해서 결국 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동생이 냉장고와 소파를 고급으로 구입해줬고 결혼 비용도 많이 도와줬어요. 됐다고 하는데도 돈 많은 동생 뒀다 뭐하냐면서 굳이 해주더라고요. 그냥 받아. 집도 해줄 수 있는데 둘이 자격지심 느낄까봐 안 해주는 거니까. 동생의 말에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어이씨구, 야, 집 해줘. 우리야 좋지. 고맙게 받을게. 누나 욕심이 과하다. 매형 집 있잖아. 뭘 또 집을 해달래. 농담이지, 이 자식아. 저희 아버지는 새로운 아주머니를 만나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를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아버지가 걱정됐는데 그래도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었어요. 혼주석에도 두 분이 앉아주셨죠. 두 분에게 혼인신고를 하시라고 해도 저희 때문인지 뭔지 나 부끄럽다며 굳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동생은 제 결혼식에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와 동갑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누나, 여기는 내가 만나는 사람. 뭐? 네가 언제 여자친구를... 반가워요. 저 상혁이 누나예요. 제 인사에 남동생과 함께 온 단아하고 청순하게 생긴 여자가 저에게 수줍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결혼 축하드려요. 저는 상혁 씨 여자친구 김고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첫 인사를 나눴고 저는 동생에게 따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사귄 거야? 내 결혼식에 데려올 만큼 진지한 사이야? 내가 애인 있다고 했지? 사귄 지 이제 3개월째야. 근데 나랑 이상할 정도로 잘 맞아. 배려심도 넘치고. 내 애들 엄마로 딱이야. 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야지 애들 만나려고 여자 만나냐? 아무튼 잘 사귀어봐. 오케이. 나도 금방 장가갈 거니까 누나 나한테 뭐 해줄 건지 미리 생각해놔. 동생의 갑작스러운 여자친구 소개에 당황하긴 했지만 동생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서 누나로서 저는 반가운 마음이 더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고 회사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됐습니다. 어머, 어떻게 저렇게 감쪽같이 속였대? 진짜 둘 다 속에 구렁이가 들어있나? 상희 씨가 좀 여우 같은 데가 있잖아. 둘이 결혼하면 근데 회사 같이 다니는 거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때만 해도 사내 연애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던 시기였어요. 둘이 결혼을 하면 둘 중 하나는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은근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당연히 여자인 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어요. 악착같이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됐고 입덧이 남들의 몇 배로 심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휴직을 쓰고 저는 집에서 태교를 하며 몸조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친정엄마가 없다는 점이 정말 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는 차로 5시간 거리에 사시고 남편도 남동생도 일하느라 바쁘고 친구들도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많이 만나는 것이었으니까 임신한 제 몸의 변화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동생의 여자친구가 제가 임신하고 혼자서 힘들어할 때 저를 자주 찾아와서 도움을 줬습니다. 저 왔어요. 이게 뭐야? 망고예요, 언니. 저 승무원 하는 거 아시죠? 이번에 동남아 비행 갔다가 말린 망고 좀 사왔어요. 울렁거릴 때마다 입에 넣고 씹으면 좀 나아질 거예요.
별거 아닌 선물이었는데 당시에 저는 심신이 지쳐있던 상태여서 그런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어머, 울어요? 왜 울고 그래요? 혼자서 힘들구나. 우리 동갑인데 친구처럼 지내요. 내가 자주 올게. 그럴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 반말할까? 그건 좀 아니죠. 아무리 동갑이라도 상혁 씨랑 결혼하면 제가 손 아래 사람인데. 그건 그렇네요. 그나저나 내 동생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솔직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상혁 씨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얼굴에 다 티가 나서. 전 투명한 사람이 좋아요. 그 말 속에는 투명해서 자기가 속여먹기 좋은 사람이 좋다는 속내가 숨겨져 있었다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내 동생 칭찬인 줄 알고 그저 웃어넘겨 버렸네요. 그리고 저도 그 여자에게 점점 의지를 하게 됐습니다. 비행을 갔다가 사왔다며 외국 초콜릿이나 영양제 등을 챙겨주러 와서 저랑 말동무도 해주는데 어느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서로 존댓말을 하며 저랑 친구처럼 허물없는 사이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도 예비 올케가 제일 먼저 축하꽃을 사들고 동생과 함께 병실에 왔어요. 애기 봤어요? 너무 귀여워. 형님이랑 똑같이 생겼던데? 갑자기 형님이요? 뭐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제 물음에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은요? 저 상혁 씨랑 결혼할 거니까 저한테 상희 씨는 형님이 되는 거죠. 그 말에 어리둥절해진 제가 동생을 쳐다봤더니 동생이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응, 누나.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5달 뒤로 예식장 예약도 끝냈고. 뭐? 그렇게 빨리? 상혁아 잘 됐다. 축하해요. 제 남편도 옆에서 축하한다고 말했고 올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겹경사네요. 형님은 첫째 출산, 저희는 결혼. 형님, 아주버님, 예쁜 딸 낳으신 거 축하드려요. 당시 예비동서는 센스 있게 예쁜 베넷 저고리도 사왔더라고요. 자기 일 확실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 챙길 줄 아는 여자면 동생과 결혼해서도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에게 어떻게 만난 거냐고 물었더니 사업하면서 만난 거래처 사장이 소개해준 여자라고 했어요. 동생도 그 여자에게 흠뻑 빠져 있어서 저는 그저 축하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고 휴직하면서 혼자 갓난아이를 돌봤어요. 그런데 산후 우울증이 와서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새벽에도 몇 번씩 깨서 애 젖먹이고 재우고 낮에도 쉴 틈 없이 아이를 돌보면서 저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쌓은 커리어가 다 물거품이 되고 회사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많이 위로해주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육아도 같이 도와줬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어요. 그런 저에게 위로를 준 것도 올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와 함께 외출도 해서 1시간이나마 바람도 쐬어주고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그랬거든요. 올케 고마워. 올케 아니었으면 나 숨 막혀 죽었을지도 몰라.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형님. 애 낳느라 고생 많았어요. 저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자주 만나면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요. 당연하지. 그러면서 저와 가까워진 올케는 자기 집안 사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돈을 떼어서 빚을 갚느라 모아둔 돈이 없다고 했어요. 상혁 씨는 괜찮다고 몸만 오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유, 올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 빚 갚느라 그런 건데 뭐 어때? 상혁이 그 자식이 있는 건 돈밖에 없어. 이렇게 좋은 여자 모셔가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걱정 마. 저는 그 당시에 예비 올케에게 홀려버려서 무조건 올케 편을 들어줬습니다. 아니면 내가 냉장고 해줄게. 그건 올케가 해간 걸로 해. 어머 형님, 어떻게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긴 나도 받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해.
그래서 저는 결혼 비용 명목으로 올케에게 아무 대가 없이 500만 원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나서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렇겠지 생각하고 저는 우울증이고 뭐고 털어내고 예쁜 내 새끼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애 돌이 지나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에 복직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아이 낳고 5달 뒤에 동생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참석하지 못한 상견례 자리를 마치고 저희 아버지가 손녀 본다고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상이야. 왜요, 아빠? 고은이 걔 승무원 하는 거 맞냐? 응, 그 승무원 한대잖아. 외국 나갔다 오면서 나한테 선물도 자주 사줬는데? 그러냐? 근데 승무원이면 영어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웬만큼 하지. 왜? 아니다. 그 고은이는 부모님 얼굴이 참 선하게 생기셨더라. 그 삼남매래. 못해주는 게 많아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잘 됐네요. 고은이도 성격 좋잖아요. 아빠 걱정 마세요. 상혁이 그놈이 어련히 좋은 여자니 결혼하는 거겠죠. 그렇지.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올케에 대해 꺼림칙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꺼낸 건데 그때 저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 죄송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동생은 결혼을 했고 저희 집에서 1시간 거리의 동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회사 복귀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회사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매일 저에게 이야기해줬어요. 남편이 연차를 써서 제가 회사에 오랜만에 가서 복직하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폭언을 했어요. 아니 그 쉰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감 다 잃었을 거 아니야. 요즘은 1년이 10년처럼 지나가는 거 알지?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복직해서 적응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요, 부장님. 맡겨만 주세요. 저 그 전에도 업무 성과 좋았잖아요. 그거야 옛날 일이고. 내가 아무리 잘 말해도 윗분들이 원하지 않을 거야. 솔직히 남편 혼자 일하고 결혼했으면 육아 살림할 생각이나 해야지. 복직? 나는 자리 장담 못해. 매정한 부장의 말에 저는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막말을 해도 저는 회사에 다시 다닐 마음뿐이었어요. 부장님, 저 복직할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까 내치지 마세요. 저를 퇴직시키는 건 엄연히 불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복직해서 제 실력을 인정받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부장에게 들은 막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또 불안해져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이었어요. 남편 덕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로 복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때가 제 아들 돌이 1달 남은 시점이었거든요. 회사에서는 복직 신청한 다음 주에 바로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절 괴롭히려고 작정한 듯 했어요. 아들을 당장 맡길 곳이 없어서 저는 올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올케, 바빠? 형님, 저 부산 친구네 왔어요. 부산? 비행 없어? 저 임신했잖아요. 휴직했어요. 임신했다고? 몇 개월 차인데? 5개월이요. 저는 다행히 입덧이 없네요. 근데 왜요? 아니, 우리 보람이 좀 맡아줄 수 있나 해서. 부산에서 언제 와? 내가 당장 다음 주부터 복직하게 됐거든. 우리 보람이 좀 봐줄 수 있을까? 어머,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에 제가 보람이 데리러 갈게요. 올케가 제 딸을 봐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또다시 저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올케에게 딸을 맡기고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자리는 아무도 쓰지 않는 차가운 창고 안에 덜렁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한테는 일도 주지 않더라고요. 며칠 동안 창고 청소라도 하면서 버텼는데 갑자기 내가 애 내팽개치고 뭐 하는 건가 현타가 왔어요.
대학 다니고 회사 들어오려고 애쓴 게 아깝기는 했지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진 것 같아서 속이 쓰리기는 했지만 저는 복직 5일 만에 눈물을 머금고 사직서를 썼어요. 그리고 맡겨뒀던 딸을 데리러 올케네 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기척이 없더라고요. 동생에게 전화했더니 동생은 일하러 출장을 가서 바빠서 무슨 이야기인 줄 모르더라고요. 누나, 보람이를 우리 집에 맡겼다고? 나 일주일 전부터 지금 중국 출장 와 있어. 고은이 연락 안 돼? 전화를 안 받아. 좀 전에도 나랑 연락했는데? 걱정 마 누나. 그 마트라도 갔나 보다.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앞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딸 목소리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앞집 배를 눌렀더니 글쎄 제 딸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아유 그 앞집 새댁이 애 좀 봐달라고 3일 전에 왔었거든. 돈은 다녀와서 준다던데. 애 엄마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 사진 보세요. 저는 제가 제 딸 엄마임을 증명해 보이고 나서 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애를 3일씩이나 남의 집에 맡겨놓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남편에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저희 딸은 엉덩이에 없던 진물 상처도 생겨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배가 부른 올케가 저희 집에 한우를 사와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제가 친정에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정말이야? 네. 제가 뭐하러 거짓말을 해요. 정말 죄송해요.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사돈 어른은 괜찮으셔?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중환자실 계시다가 깨어나셔서 이제 말씀도 하시는 거 보고 왔어요. 제가 휴대폰 충전할 겨를도 없어서. 저는 그 말을 믿기는 힘들었지만 제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는 사죄의 말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됐어. 올케, 앞으로는 올케한테 우리 애 맡길 일 없어. 나 회사 그만뒀거든. 한우는 그냥 가져가. 상혁이 출장 갔다며? 내일 온다는데 상혁이나 먹여. 그렇게 저는 올케에게 다시 한우를 돌려서 보내버렸습니다. 상희야, 내가 열심히 벌게. 아무 걱정 마. 억울해. 나 보람이 키우면서 보란듯이 일해서 성공할 거야. 그래, 그러자.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제 딸 보람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줬어요. 이런 순간들을 놓칠 뻔했다는 생각에 딸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하루에 3시간만 동네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딸을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며 구상해둔 아기 용품 사업을 해보려고 공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케가 아들을 낳았고 저희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겁을 하고 반대했습니다. 야 상혁아, 산후조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산후조리원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아니 누나,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고은이가 자꾸 누나네 가고 싶다고 해서. 알았어 누나, 신경 쓰지 마. 결국 올케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올케를 보러 갔는데 올케가 제 손을 붙들고 엉엉 울며 말했어요. 형님, 나 너무 무서워요. 애 낳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형님도 힘들었죠?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저는 알기에 옆에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올케는 친정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 몸이 힘들어서 오지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산후조리원에서 다 도와줄 테니 저는 걱정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업 구상에 열을 올렸습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한다면 하는 여자거든요. 저는 홈페이지까지 후딱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해외에 좋은 제품을 들여와서 팔다가 제 브랜드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오랜만에 목표가 생기니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새로 시작할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올케가
사사건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육아에 관한 사소한 것까지 다 물었어요. 언니, 분유는 얼마나 넣고 데운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해요? 아니, 올케, 그걸 몰라? 어떻게 그걸 몰라?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고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애를 낳고 몸은 푼 지 한 달밖에 안 된 올케는 저희 집에 조카를 데리고 와서 애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형님, 저희 엄마가 또 쓰러지셨대요. 상혁 씨한테는 말해뒀거든요. 이틀만 저희 준호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 또 쓰러지신 거야? 어쩌니, 다녀와. 올케는 항상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틀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4일 뒤에야 와서 조카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형님, 정말 고마워요. 저희 엄마가 지금 마비가 오셔서 재활을 받으셔야 하는데 제가 앞으로 자주 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엄마가 나을 때까지 가끔 준호 부탁드려도 되죠? 형님 어차피 회사 일 안 하시니까 저는 복직했거든요. 나도 쇼핑몰 차릴 거라서. 제 말을 끊고 올케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쇼핑몰은 아무나 해요? 쇼핑몰 그거 이미 레드오션이에요. 포기하세요. 고마워요. 저 갈게요. 말 한마디 한마디 어찌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동생은 당시 사업한다고 바빠서 집에 잘 들어가지도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그렇게 아프시다는데 제가 어떻게 매정하게 거절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제 예쁜 조카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케가 조카를 맡기러 올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봐줬습니다. 애를 놓고 가면 올케와는 항상 연락이 끊겼어요. 지 자식을 맡겨두고 걱정도 안 되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졸지에 애 둘을 보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차린 아기용품 쇼핑몰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저희 쇼핑몰과 계약을 하자는 업체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직 저 혼자 1인 사업체라서 벅차기는 했지만 저는 잘 되면 직원을 구할 생각으로 그냥 불나방처럼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애들 기저귀를 갈다가도 전화를 받고 우는 애에게 젖병을 물리면서 전화를 받고 일을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두 아이가 동시에 울며 불며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 조카 머리를 짚어봤더니 뜨거워서 저는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죠. 올케에게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세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냈어요. 여보세요? 누나. 야, 최상혁, 너 또 해외니? 너는 도대체 애 아빠가... 누나, 무슨 일이야? 우리 준호가 왜? 준호고 보람이고 둘 다 열나고 난리 났어. 지금 응급실이다. 올케는 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야? 고은이 친정 간 걸로 아는데 아직 안 왔어? 지금 몇 달째인 줄 알아? 내가 진짜... 야, 일단 끊어. 너 언제 와? 나 내일 모레 갈 거야. 누나 지금 좀 바빠서 내일 모레 보자. 동생 사업이 잘 되는 건 축하할 일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애아빠 애엄마가 너무 자식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어요. 한창 엄마 품이 필요한 조카가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남동생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에 맞춰서 미뤄뒀던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만든 제품을 팔고 싶어서 섭외하기 어려운 업체를 섭외해서 마지막 기회로 미팅 날짜를 잡아뒀거든요. 그날은 올케가 와서 애를 데려갈 줄 알았어요. 제 약속은 오후 1시였고 아침 11시가 되도록 올케가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아서 몇 통이나 연속으로 전화를 걸면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저는 불안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받아. 올케 이 미친년아, 전화 받아. 이제 와서 또 미팅 약속을 미루면 저에 대한 신뢰를 잃고 같이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업체 미팅에 애들 둘을 데리고 나갔어요. 다행히 애 둘 엄마라는 진정성에 일은 잘 풀렸고 저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미팅을 마친 후에는 진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그 애 둘 젖병을 물리고 멍하니 보는데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어디야? 누나, 안 그래도 전화했는데 나 지금 집이야. 고은이도 집에 있어. 뭐? 이것들이 나는 발등에 불 끄느라 미치는 줄 알았는데 팔자 좋게 집에 있어? 야,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 집에서 꼼짝 말고 기다려. 저는 그렇게 조카와 제 딸을 데리고 결판을 짓기 위해 남동생 네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벨을 눌렀더니 남동생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지 아들을 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준호,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올케는 아무렇지 않게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니들이 부모라고 할 수 있니? 아이, 누나 왜 그래? 올케, 이리 와봐. 이리 와서 나한테 변명 좀 해봐. 처음에는 이틀 일했다가 매달 일주일에 4일은 애 맡기고 도대체 어딜 싸돌아다니는 건지 말 좀 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윽박지르자 올케는 또 특유의 필살기를 쓰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지가 더 억울한 듯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 친정엄마 마비 때문에 아시면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전화 한 통을 안 해? 전화해도 안 받고 애가 궁금하지도 않아? 친정엄마가 더 중요해? 야, 최상혁, 너는 자식보다 네 사업이 더 중요하냐? 이것들이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집에서 팽팽 노는 줄 알아? 나도 일하느라 바빠. 새 출발하겠다고 지금 아등바등하고 있다고. 제가 참지 못하고 쏟아내자 동생이 제 앞에 우뚝 서서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매달 300만 원이나 주잖아. 그 돈 받으면서 애 봐주는 걸로 부족해? 우리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뭘 그리 퍼부어대? 뭔 소리야? 돈? 뭐 300만 원? 야, 난 땡전 한 푼 안 받고 5개월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카라고 준호 봐줬어. 제 말을 듣고 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통수를 후드려 맞은 표정이더라고요. 저희의 대화를 들은 올케가 안방으로 튀어들어갔고 동생도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김고은, 내놔! 너 통장 내놓으라고! 갑자기 통장을 왜 숨겨? 너 대체 나 모르게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내놔! 상혁씨, 나는 형님한테 돈 보냈어. 내가 빼돌린 거 아무것도 없어. 형님, 왜 거짓말을 쳐요? 달에 300씩 1,500이나 받았잖아요. 애초에 저는 돈을 받고 애를 봐준 게 아닌데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들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결국 올케가 든 통장을 뺏어 들고 내역을 살피더니 뒷목을 잡고 쓰러졌어요. 너 이 통장에 있던 1억 다 어떻게 했어? 내가 생활비로 쓰라고 준 통장인데 그 돈이 한꺼번에 어디로 갔냐고? 그게 뭔 소리야? 돈 그대로 있어. 그래? 그럼 내가 장모님한테 전화해볼게. 너 장모님 말 못하신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지? 남동생이 고함을 질렀고 저는 조카와 제 딸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애들은 곤히 잠들었고 방 밖으로 나오자 올케가 남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상혁씨,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실은 내가 주식을 했어. 확실한 정보라고 해서 몰빵을 했는데 처음에는 올랐거든?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다 물렸어. 뭐? 그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야? 응. 그래서 나 알바하고 있었어. 그 돈 메꾸려고. 여보, 용서해줘. 올케는 남동생 앞에서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올케의 감언이설에 몇 번이나 놀아난 터라 올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야, 상혁아, 난 이제까지 올케가 한 말 하나도 믿을 수가 없거든? 너희 두 사람 일이니까 내가 참견은 안 할게. 근데 상혁이 너 저 여자랑 계속 살 거면 우리 얼굴 보지 말자. 나 갈게. 저는 남동생과 척을 질 각오까지 하고 그렇게 문 밖을 나섰습니다. 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울분을 토해내며 올케의 만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아니, 처남은 그걸 믿어? 몰라. 둘이 계속 산다고 하면 난 걔들을 안 보고 살 거야. 진짜 그년 몸속에 구렁이 10마리를 품고 있는 무서운 년이라니까? 아이, 상희야. 혼자 힘들었지? 이제는 보람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너 하고 싶은 일 해. 나도 퇴근하고 저녁이랑 주말에는 육아에 적극 동참할게. 밥은 내가 알아서 해 먹을 거고. 그래, 알았어. 나 이해해주는 건 그래도 남편밖에 없네. 그 후로 저는 남동생 가족에게 신경을 끊고 살았습니다. 남동생은 올케를 용서하고 둘이 잘 살아보겠다고 저에게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냥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요. 아버지에게 내려갈 때도 동생네를 피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날도 설 명절을 앞둔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형님, 저예요. 누구? 올케? 뭐야, 끊을게. 형님 끊지 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상혁 씨가 저랑 이혼하겠다고 난리예요. 사실 제가 일 그만두고 저도 벌어보겠다고 뭘 좀 했다가 아무튼 형님, 제발 상혁 씨 좀 말려줘요. 우리 준호는 어떡해요? 제가 준호 엄만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동안 애는 안중에도 없이 주식 도박에 빠져 지낸 거 뻔히 아는데 또 저를 속이려고 했으니까요. 저는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야, 이 미친년아. 남매 사이 연까지 끊게 만들었으면 제대로 살았어야지. 우리 상혁이가 무슨 봉이니? 준호는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냐고? 너 진짜 인간 이하다. 야, 나는 너희 이혼 완전 환영이야.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남동생은 이혼 소송 끝에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전 올케는 상습 도박으로 징역을 살게 됐어요. 남동생은 저를 찾아와서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누나, 내가 정말 멍청했어. 그 사기꾼을 또 믿어주겠다고. 누나, 정말 미안해. 나 용서해줘. 아이고, 이 반푼아. 이제야 정신 차렸니? 아주 인생 공부 제대로 했네. 됐어.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 잘 살면 되지. 준호 잘 키우고. 응, 누나. 그럴게. 동생은 저희 아버지처럼 호래비가 돼서 혼자 조카를 키웠습니다. 조카도 어느 정도 컸고 사업도 안정화가 된 터라 조카에게 좋은 교육을 시켰어요. 저도 제가 차린 쇼핑몰이 빵 떴어요. 저는 워킹맘이 돼서 제 딸과 둘째 아들을 돌봤습니다. 제 딸이 조카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게 돼서 그때부터 남동생과 다시 왕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동생과 사업적인 파트너까지 맺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이혼하고 2년 뒤에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지금의 올케와 재혼을 했어요. 올케는 초혼이었고 동생과 결혼 후에 딸도 낳았어요. 그래도 자기가 낳은 애와 차별 없이 조카 준호를 친아들처럼 예뻐하고 잘 키워준답니다. 전 올케는 출소 후에 더 본격적으로 도박에 빠졌다가 패가 망신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도박이라는 게 손을 자르지 않는 이상 끊기 힘든 것인가 봐요.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불현듯 전 올케가 떠오를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 사람을 잘 속였는지 분명히 인격적으로 이상이 있는 애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시오패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저희 남매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남동생도 저도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좋은 짝을 만나서 함께 인생을 잘 꾸려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해요. 지금처럼 우애 좋고 사이 좋게 남동생네와 저희 가족 모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